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그거를 답변 드리는 것을 댓글 상담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채권을 진행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30번까지 해가지고 오늘 31번부터는 깻님님과 함께 답변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고로 깻님님은 저희 고미스쿨 상급반까지 모두 마치신 분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다 기억하죠? 채권 언제 마지막으로 샀어요? 기별채권? 채권 한 2개월 전? 최근까지 했네요. 거의 대부분의 답변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 제가 토스하면 답변을 주세요. 자, 31번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채권도 물타기 분할 매수가 되는가요? 자, 일단 1. 되긴 됩니다.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계속 추가 매수했을 때 물타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기도 해요. 기술적으로는 되는데요. 국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채권들, 국채 아닌 채권들이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거래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샀어요. 근데 다음 달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다음 달에 똑같은 걸 더 사가지고 그 무게를 늘려야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도 인기가 많으면 몇 달 동안, 또 더 인기가 많으면 1년 내내 거래가 되기도 하거든요.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채권은 뭐 한 달 동안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채권은 딱 3개월 동안만 계속 거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채권은 1년 동안 거래가 되기도 하고, 이런 면들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고미스쿨 3-1 이런 채권을 샀어요. 이번 달에 샀어요. 그 다음 달에 또 살게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달에 이게 거래가 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채권들을 지금 거의 말씀 나누고 있는 게 채권 시장이잖아요. 이게 채권 장내 시장입니다. 장내 시장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가 내놔야 이걸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이유는 누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내놓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거 답변. 혹시 장외 채권을 매수했는데 사자마자 바로 마이자산 들어가 보니 채권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0.38%로 채권 자산 금액이 살 때보다 조금 줄었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채권의 매수 단가는 매수할 때랑 변한 게 없거든요. 자, 요거는 원인이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분명히 샀는데 왜 지금 시장 가격보다 본인이 산 게 낮게 나오는가? 마이너스 0.38%로. 요거는 호가 차이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주식은요, 호가 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팔겠다 몇 주 적혀 있죠? 그리고 사겠다 몇 주 적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시장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을 때 보통 시장 가격이라고 떠 있는 그 가격, 보통 어떤 가격이 뜨는 거예요? 가운데라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사면 이 가격으로 사겠죠. 그러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저기 샀다 그러면 이제 15,000원 띵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팔고 싶은 거예요. 팔고 싶은 사람이 내놓으면 여기 그냥 얹어지기만 하잖아요. 바로 팔아야겠어. 거래가 되어야 시장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은 매수 호가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걸로 그냥 주문을 탁 내가지고 팔아버리죠. 여기 가격은 10,000원인 거죠. 둘 다 시장 가격인 겁니다. 이 두 개가 보통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시장 가격인 거죠. 그래서 바로 찍히는 게 윗가격으로 찍히구나. 그렇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허물어 버리면서 우악 하면서 위아래 움직여 버리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딱 거래돼 있으면 하루 종일 이 상태로만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대부분의 경우에 15,000원 또는 10,000원의 대부분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산 사람이기 때문에 15,000원에 산 거죠. 그럼 한 호가만큼 낮게 뜨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고 나서 누군가가 팔았어요. 팔면 시장 가격이 10,000원으로 뜨게 되고 나는 한 호가만큼, 보통 한 호가가 이 정도로 뜹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 분명히 시장 가격이 샀는데 왜 나는 마이너스인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주식도요, 가격 거래가 별로 없거나 이렇게 멈춰 있는 시기에 매수를 한다면 이렇게 뜨는 게 정상입니다. 주식은 바로 이 가격대가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런 걸 느끼기가 힘든 거죠. 채권은 많이 느껴집니다. 항상 내가 사고 계좌를 확인해 볼까 하면 파란색이 떠 있어요. 마이너스 0.0 몇. 채권만의 찝찝함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전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자, 33번 질문입니다. 표면금리를 보지 말고 세후 수익률이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거죠. 일단 표면금리를 보지 말고 여기는 굳이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후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표현 잘 안 하고요, 매수 수익률이라고 많이 표기를 하죠. 근데 매수 수익률은 세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채권을 매수를 하고 나면, 자, 채권을 샀어요. 사람마다 세금은 달라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업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세금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후 수익률은 각자가 다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전에 살 때 매수할 때는 매수 수익률 기준으로 세전으로 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장외 채권의 일부를 보신 것 같아요. 장외 채권은 친절하게 증권사 앱 내에서요. 이걸 사시게 되면 세후로 세금 다 떼고 계좌에 몇 월 며칠에 얼만큼 받게 되는지 친절하게 표로 막 보여준단 말이죠. 그걸 보신 것 같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떼고 개인이 그냥 일반적인 과세를 적용했을 때 받게 되는 그 표 같은 게 있으면 그거대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표면금리와 실제로 우리가 매수하는 매수 수익률 그리고 세후 투자 수익률 이런 거는 조금씩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식도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고 깻님이 사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샀어요. 얘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공모가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상장을 될 때 시초가라는 게 있었을 거고 세상에 태어나는 가격. 하지만 우리가 살 때는 시장가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은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A-가 되었고 여기는 A2-가 되었고 여기는 완전히 B가 되었어요. 자,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비슷한 거죠. 주식이라는 것도 세상에 태어날 때의 가격과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가격이 다르죠. 그리고 그걸 매수한 사람들이 각자 최종적으로 느끼는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다르듯이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표면금리라는 거는 태어날 때 수익률, 근데 매수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수익률, 그걸 사고 나서 우리가 내는 세후 투자 수익률은 또 사람마다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다 똑같습니다. 자, 34번 질문입니다. 채권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만원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한 것인가요? 채권 주문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왜 모두 동일하게 만원 단위일까요? 자, 요거는요.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고 시총이라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입니다. 질문 주신 건 이런 거죠. 시총 1000억인 기업이 있어요. 근데 주식수가 1억 개예요. 그럼 주가가 얼마인 거예요? 1,000원. 1000원인 거죠. 또 똑같이 1000억 원 시가총액인 데가 있는데 여기는 주식수가 1000만 개. 주가가 얼마인 거죠? 만원. 만원인 거죠. 자, 주식은 이런 식으로 그 주식수와 주가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도 없고 이걸 보고 판단할 수도 없고 결국 시총이라는 것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채권의 경우는 저것과 아예 계산법이 이제 다르죠. 채권은 만원으로 태어나요. 똑같이 액면가가 만원이에요. 어디에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냐면 이 채권은 5%에 10년, 요거는 5%에 1년. 자, 이 채권이 가져다 주는 이자의 크기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채권은 이 가격이라는 것을 지표로 삼지 않죠. 가격이 나타내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리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채권금리 10년물 몇 프로다, 한국 채권금리 몇 프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걸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얘는 뭐 나타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얘가 나타낸다는 것은 이 만기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만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다르고 그게 최종적으로 이걸로 나타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는 이 주가라는 친구를 최종적인 판단 지표로 보게 되는 건데 그건 시총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다 만원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금리를 항상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거는 채권 고유의 특성이 담겨있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대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질문입니다. 카카오에 보니까 채권 펀드가 있던데 이런 것도 비슷한 건가요? 주식에도 개별 주식과 ETF가 있는 것처럼요? 자, 이게 카카오 페이겠죠? 카카오페이 증권 그거예요? 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카카오에서 라인업을 해놓은 펀드를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채권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돈 뭉치인데 채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여기에는 채권이 60% 이상일 경우에 채권 펀드라고 구분이 됩니다. 만약 60%보다 작으면 채권 혼합형 펀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이 아주 많은 펀드가 들어있는 거고 자, 요것도 비슷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뭐랑 비슷하냐면 아마 이 영상이 채권 영상이 었을 테니까. 근데 제가 주로 거의 개별 채권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개별 채권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개별 채권의 합이 조금 다른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과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채권 같은 경우는 개별 채권을 사는 것과 채권 펀드를 사는 것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등거는 똑같습니다. 등거는 개별 채권의 합 이라 보시면 되고 채권 펀드로 구성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국채입니다. 아마 카카오에 라인업 돼 있는 것도 국채 위주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60% 이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100% 채권만 들어있어도 채권 펀드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열어보면 현금 조금 이런 식이고 채권 펀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딱 붙였으면 60% 이상이지만 채권을 거의 꽉 채울 겁니다. 오, 자 36번 질문.
장외 채권 매도 방법 궁금합니다. 채권 매수에 대한 영상이 많지 않은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개별 채권 다루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이 개별 채권을 매매를 할 때는 그런 데 따라가겠는데 중도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식이나 ETF처럼 거래가 되나요? 장외 채권의 경우 사실 개인이 도매상인 증권사로부터 사는 건데 이 채권을 팔고 싶을 때는 장외 매도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같은 질문이겠죠. 질문 주신 게 장외 채권으로 샀는데 매도 어떻게 하나요? 입니다. 자, 요거 조금 어려워요. 일단 국채 일부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되는 국채 앤드 증권사가 다시 사주기로 약속한 채권 이거 두 개 빼고요. 나머지는 모두 대부분이겠죠. 장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만약에 계좌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 19-6이다, 뭐 20-2다, 국채잖아요. 거래 엄청 많이 되는 국채. 이런 거는 증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장외 매도 이런 버튼을 누르면 이 증권사가 다시 사줍니다. 되사줘요. 왜냐면 요거는 가격이 완전히 균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거래가 너무 많이 되는 것들이니까 증권사가 사줘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특판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채권 뭐 12-5 회사채를 여러분들한테 트리플 A짜리를 판매합니다 라고 할 때 완판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다가 조항을 달아가지고요. 중도 매도 해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 보통 하지 않죠. 환매라고 부르게 되겠죠. 환매라는 말은 이거는 금융사가 되사주는 걸 말할 때 매도가 아닌 환매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환매 가능하도록 옵션을 걸어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안 됩니다. 증권사에서 아무것도 안 사줘요. 그러면 채권을 살 때는 장외로 샀는데 팔 때는 장내로 팔아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2번 회사채들의 신용도 높은 그런 친구들이 장외로 증권사들이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많이 살 거 아니에요. 회사채는 만기가 보통 요즘에 나와 있는 게 다 1년에서 막 3년 정도입니다. 요렇게 사시는 것들 대부분요 시장에서 장내 매도 어려워요. 왜요? 거래가 잘 안 되는 채권들입니다. 조건은 좋은데 거래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내놓잖아요. 내놨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야 사는데 이게 평소 거래된 채권도 아니다 보니 자, 주식은 모든 종목들의 호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뭔가를 원하면 사거나 팔 수 있어요. 호가 개입이 거의 없고 근데 채권은요 A 캐피탈 1-3 요거는 증권사가 이 채권을 발행할 때 그때 자기는 일본 태워가지고 가지고 있던 물량이란 말이죠. 요 채권은 원래부터 거래가 없는 채권이에요. 그럼 증권사가 우리한테 팔았다고 해도 나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지 시장에다 내놔도 이 채권의 원래 대부분은 기관들이 갖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럼 기관들이 장내 채권 들어가지고 이런 걸 소액으로 이렇게 살 일은 없으니까 내가 이걸 1,000만 원어치 내놨다. 조건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딱 1,000만 원치 사줄 사람은 개인이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HTS 들어가서 또는 모바일에서 이 채권을 볼 가능성이 없죠. 친절하게 장 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곳은 없거든요. 채권 시장 들어가가지고 HTS나 모바일에서 채권 보면 리스트가 무한하잖아요. 왜냐면 한 회사가 채권을 끝없이 찍어내니까 채권은 무한한데 그 중에 어떤 게 매도로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조건은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 솔팅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상위권에 있지 않아요? 거래가 돼야지 보통 나오니까. 아, 그냥 내가 내놓는 것만으로는 올라오지 않아요? 네. 팔 수 없네요. 네, 거의 팔 수 없죠. 그러니까 뭐 B캐피탈 13-1 이런 채권 자체는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알릴 방법이 없어요. 평소 때 거래가 안 되던 채권인데 걔들이 이걸 찾아서 이렇게 눌러보지도 않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호가가 나왔다 그런 리스트가 뜨는 곳이 없잖아요. 거래가 돼야지 수익률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니까. 아, 그럼 한 번은 거래가 돼야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네, 봐봐요. 채권 시장에도 정말 많은 주문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거래가 안 된 것까지 다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겠죠. 그 호가는 우리가 그냥 주문했다가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거를 만약에 다 띄워놓을 수 있다 그러면 정신없어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겠죠. 아, 그래서 실제로 거래된 것들만 나온다는 거구나.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호가 막 내놓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 호가 나왔다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듯이 주문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니까. 체결이 되어야지 누군가 알 수 있는 건데. 어렵네. 장외 채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증권사가 지금 내주는 이런 채권들 보면 만기가 되게 짧잖아요. 요 정도는 만기 보유해야 됩니다. 그 생각으로 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되게 이자는 높잖아요. 신용도도 높고 해서 이거 사실 문제될 만한 거 증권사 안 꺼내놓거든요. 이런 채권을 투자하는 거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팔기 어렵다. 채권은 좋냐? 좋다. 만기 보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런 생각으로 사야 돼요. 금리도 높고 깨질 만한 거 아니니까 이게 장외 채권으로 샀을 때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판매해주겠다고 한 채권들은 장외 채권 매도 그 버튼만 누르면 내가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팔리는 거예요? 저 이거 안 해봤는데요. 증권사가 사주는 거는 어쨌든 당시에 정해져 있는 시장 가격으로 살 거고 아마 들어가면 추측컨대 증권사에서 환매 가능한 채권들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시장 가격에다가 마진 녹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되사주겠다고 적혀 있는 가격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그러면 팔아도 되겠다 하면 팔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야 너무 박한데? 라고 하면 장내로 넘어와야 되는 걸 거고요. 사주겠다고 하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있을 때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럼 저런 것도 대신 사줘요, 대신 팔아줘요 이런 느낌을 수수료 받는 거예요? 증권사가? 모든 매매에서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받아가기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받는 거긴 한데 금리에 그냥 그대로 녹이면 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만약에 3.3일 때 우리는 3.2로 사드릴게요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익이 남는 구조니까요. 장외 채권은 근데 좀 팔면 안 되겠네요. 약간 손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특정 시점에 샀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올랐을 때? 모든 채권들이 다 올라 있을 때는 아마 이렇게 들어가도 다 플러스가 나 있겠죠.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팔 때는 사실 이상적인 가격보다는 낮게 팔 수는 있으나 그게 필요하다면 괜찮죠. 아, 감안하고 파는 거는 상관이 없고. 개별성보다는 지금은 시장 전체가 되게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요. 자, 37번 질문입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채권 영상 중에 하나인데 감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우. IRP에서 코덱스 TRF3070을 매수했었는데 항상 마이너스여서 걱정도 되고 은근 화가 치밀었었는데 고민을 말씀드리니 확실히 안심이 되는군요. 저희 어떤 대사 때문에 안심이 드시는지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근데 석 달마다 이자를 준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코덱스 TRF3070 얘는요 일단 상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덱스가 붙어 있으니까. 근데 TDF랑 비슷하게 코덱스 다음에 TRF예요. TDF 말고 TRF 이거는 타겟 리스크 펀드예요. 그러면 리스크를 타겟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느낌 올 거예요. 뒤에 이제 연도가 아니라 3070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게 주식 비중, 뒤에 있는 게 채권 비중을 뜻해요. 그러니까 TRF라는 것은 내가 타겟하고 있는 거는 뭐냐? 주식의 비중입니다. 주식의 비중이 리스크의 비중이니까 3070, 4060, 5050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앞이 주식 비중입니다. 자, 주식이 30, 채권 70이라면 이거는 예전에 제가 자산 배분 전략에서 소개해드렸던 6대4랑 비슷한 주식과 채권만으로 하는 3대7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아주 보수적이죠. 자, 보수적인데 여기 보면 항상 마이너스여서 왜 항상 마이너스였을까요? 자,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요. 지금 한 10개월 전에 남기셨던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또는 채권은 고만고만 주식이 많이 떨어질 때 채권이 막 올라주잖아요. 서로 메꿔주는 게 강한데요. 우리는 2022년에 정말 가파른 금리 인상을 겪었죠. 자, 그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은 제대로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면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3대7이든 6대4든 5대5든 그냥 같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주식도 내려가고 채권도 내려갔어요. 주식도 내려가고 채권도 내려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자산 배분 전략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가 되게 컸었던 거고 그게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높았거나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영상 찍는 게 2024년이거든요. 어쨌든 2024년에는 적어도 금리는 플랫하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식 쪽도 많이 분위기가 나아질 거고 채권 쪽도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들었던 어찌 보면 한 1, 2년 정도 TRF라는 것도 결국 자산 배분 전략이니까요. 자산 배분의 전략을 이렇게 ETF로 취했는데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그 1,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니까 이후로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생각해왔던 그런 방어적인 성격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채권은 석 달마다 이자를 준다고 하셨는데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석 달마다 이자를 주는 거는 이런 채권들이거든요. 개별 채권들 회사채 기준으로 석 달마다 준다고 했잖아요. 보통 개별 채권들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제 주식들이 들어있는 것도 이렇게 묶음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대 7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를 만들어내게 되면요. 요거는 사실 여기 안에 엄청 수많은 자잘한 현금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진 않고 펀드 자체적으로 분배금이라는 형태로 주게 되는데요. 이 분배금을 주기도 하고 안 주는 ETF도 되게 많습니다. 안 주는 ETF는 가격을 그만큼 올리게 됩니다.
아, 그 펀드 자체 현재가요? 그쵸. ETF 자체 현대가도 오르게 되겠죠. 방금 이제 질문 주신 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ETF를 살 때 기초지수를 쫓아가는 패시브가 있죠.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지수 자체가 분배금을 포함한 TR이 있고 분배금을 재투자를 가정 안 한 PER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쫓아가는 ETF들도 거기에 맞게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ETF나 이런 것도 TR, PR이 나눠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액티브 ETF다. 그럼 시장이 요렇게 오를 때 액티브 ETF는 이걸 초과했다가 못했다가 초과했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요런 이제 액티브한 ETF 같은 경우는 펀드 안에 기본적인 많은 현금이 생기게 되면 규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분배금을 주거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배금을 안 주고 가격에 녹인다는 것 자체가 재투자 개념은 아닌 거예요? TR 개념은 아닌 거예요? 지금 질문 주신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분배금을 주는 거에 PR이고 재투자해 주는 걸 TR 이렇게 딱 구분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양한 이유로 ETF들이 나오다 보니까 재투자를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분배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를 해주는데 TR이 안 붙은 게 또 거의 대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모든 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ETF에 대한 정보 같은 거를 우리가 네이버에서 불러오는 화면이나 저런 거를 보면 사실 매우 제한적입니다. 채권도 저런 데서 거의 못 불러오잖아요. ETF도 거의 마찬가지여서 결국 주식만큼 그런 게 모든 게 과학적으로 발달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 항상 우리는 쳐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코덱스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요. 대부분의 ETF 홈페이지에는 제일 첫 페이지에 검색창이 대딱 크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검색창이 되고 3070 그러면 하나 나오죠. 딱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코덱스 TRF3070이라는 친구는 여기 보면 주식과 채권을 3대7로 운용을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지고 여기 나오죠. 자, 분배금 지급, 미지급 후 재투자.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요 70%만큼의 채권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권들은 국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회사채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를 막 주겠죠. 그런 이자들을 다 모아놨다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재투자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재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ETF의 채권 자산 자체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것 자체는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커지는 만큼 계속 반영을 시키는 게 ETF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못 받았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그만큼 내 거 ETF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똑같게 되는 거죠. 운용사 가져가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방식이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석 달마다 이자를 준다. 아마 저기 들어있는 건 거의 다 국채일 거라서 6개월마다 이자를 줄 텐데 그거는 우리가 따로 확인을 할 수 없고 ETF 안에서 계속 재투자되면서 불어나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장래 채권은 표면금리만 나오고 실제 현금 금액 기준 수익률은 따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잘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표면금리는 찾아야 나오고요. 요거는 상세화면 같은 곳에 찾아 나오고 실제 현금 금액 기준으로 수익률 요거는 바로 떠 있죠. 채권을 장내에서 살 때, 지금 장내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장내 살 때 보통 가격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옆에 금리 적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매수호가 적혀 있으면 여기 금리 적혀 있습니다. 이 금리가 바로 이제 매수 금리입니다. 우리가 매수할 때 얻게 되는 금리. 넘어가겠습니다. 39번 질문입니다. 미래에셋 장외 채권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장외 채권은 환매가 안 되는 거라고 미래에셋에서 전화 상담을 할 때 말씀을 하시네요. 장외 채권은 환매가 안 되나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답변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환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우리 고객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일정 기간 지나면 돈 플러스 여기다 이자 붙여가지고 돌려주는 거 요걸 돌려주잖아요. 이걸 환매라고 부르거든요. 매도랑 다릅니다. 매수 매도는 우리가 시장에다가 할 때 하는 거고 증권사에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자기 돈으로 요렇게 해주는 거는 환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맡아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시 사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RP라고 부르죠. Repurchase Agreement. 이거를 우리는 RP라고 이제 입에 붙지만 이걸 한글로 풀었으면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 말 어려워하실까봐 제가 아예 안 썼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말 진짜 많이 보이죠?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환매, 되사주는 걸 증권사가 되사주는 게 조건이 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는 채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파는 장외 채권은 사실 미래에셋에서 이렇게 중개를 해주고 있는 거지만 이 채권과 이 미래에셋은 관계가 없어요. 그죠? 다른 회사입니다. 그 채권에 대해서 미래에셋이 대신 사준다라는 것이 없는 거죠. 이거랑 진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중고차 시장이 있어요. 중고차 시장 큰 곳에 가가지고 차가 많잖아요. 거기 상사에서 가가지고 차를 샀어요. 한 2년 탔어요. 다시 가가지고 내 차 대사주세요. 약간 이상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팔았던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요. 이거 그냥 그랜저 I지네? 그랜저 H지네? 이거는 우리가 사오면 거의 바로 팔리겠다. 그렇게 엄청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는 쉽게 매수를 해주겠죠. 거기서도 다시. 예를 들면 고객이니까. 고객님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 사신다고요? 그럼 이 차 저희가 사드릴게요. 이런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채권도 아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미래셋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장외 채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환매를 약속하는 거는 일부인 거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질문입니다. 채권을 이자 지급일 전에 매도를 했다면 이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2달 보유했다가 팔았는데도 이자 지급일이 없었다면 이자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요. 그래서 판 그 사람한테 갑니다. 자, 이자 지급 주기 우리 편하게 6개월로 해보겠습니다. 국채 많이 사실 테니까 이런 식으로 6개월째 될 때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량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요 7월에 채권을 샀습니다. 국채를 샀어요. 금리가 떨어졌네. 조금 올랐습니다. 7월에 산 걸 9월에 팔아버렸어요. 저는 이자 지급 주기를 전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차익만 얻게 되죠. 그러면 이자는 누가 받게 되느냐? 저한테 사간 사람이 12월에 받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채권 이자를 너무 기간 계산해가지고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잖아요. 1월 계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채권이니까. 근데 배당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배당주도 우리가 12월 31일 그날 하루만 딱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금액으로 주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날 배당주는 연말 배당을 하는 기업 거를 우리가 1월에 사가지고 4월에 팔면 배당 못 받는 거 똑같은 겁니다. 누가 받나요? 그 다음에 돌고 돌아 누군가 12월 30일에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0개를 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채권 말고 다른 주제도 준비해가지고 이런 시리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우투자를 기릅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구미 TV